누명을 쓴 며느리와 시아버지. 어느 마을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마을 이장님과 풍원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풍원이란 조선시대 면이나 리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을 말합니다. 집 주인은 썩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어서 모시거라. 잠시 후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김생원, 그간 안녕하셨소? 방 안으로 들어선 풍원이 웃으며 집 주인에게 먼저 말하였지요. 풍원께서 웬일이십니까? 이장도 오셨군요. 이 집은 김참판 댁이었습니다. 집주인 김생원은 부원군의 후손이었지요. 참판으로 있던 그의 조상이 당파 싸움에 휘말려 지방으로 낙향하여 마을 사람들은 김생원 집을 김참판 댁이라 불렀습니다. 김생원은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김생원을 찾아온 풍원은 이 고을에서 몇 대를 두고 살아온 양반이었습니다. 이장은 그를 따르는 졸개였지요. 빙 돌리지 않고 직접 말하겠소. 마을 사람들의 환곡을 대신 물어주시오. 풍원은 김생원에게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김생원은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환곡이란 관아에서 쌀을 모았다가 해마다 봄이 되면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곡식을 말합니다. 알다시피 올 농사가 흉작이어서 백성들이 환곡을 갚기가 어려워 그러는 것이오. 내년에는 꼭 갚게 하겠소이다. 생원어른 마을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같은 마을에 살며 나 몰라라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장이 풍언을 거들며 말하였지요. 잠자코 있던 김생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야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벌써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생원 어르신, 농사가 잘 되었다면 왜 손을 벌리겠소? 벌써 몇 해째 흉작이니 어쩔 도리가 없지 않소? 풍원의 목소리가 처음과는 달리 점점 높아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작년에 자식놈이 죽어 우리 살림이 말이 아니오. 그런데다가 내 그럴 정신도 없소이다. 그리 알고 어서 돌아가십시오. 김생원이 딱 잘라 거절하고 돌아앉았습니다. 김생원, 정말 이러시기요? 있는 분이 더 아십니다. 풍원이 소리쳤지만 김생원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과 풍원이 김생원 방에서 나가자 그제야 김생원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니놈들 속을 모를 줄 알고. 그 무렵 암행어사 이문보가 이 동네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 자려고 했습니다. 이 여사는 하인 하나와 주막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주막에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여사는 사람들을 휘 둘러보았지요. 이 여사는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옆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마을 사람 하나가 은밀하게 말하였지요. 말을 듣는 사람은 얼굴이 창백한 게 꼭 아픈 사람 같았습니다. 자네 소문 못 들었는가? 김참판댁 소문 말일세. 이장 어른도 김참판댁 외아들이 죽은 지는 좀 된 일이잖아요. 그래, 김참판댁 외아들이 죽었잖아. 그런데 김참판댁 김생원이 글쎄 며느리와 방을 같이 쓴다는 게야. 예,
설마요. 정말이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김생원이 밤만 되면 며느리 방으로 들어간다는 게야. 시아버지가 며느리 방에 못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보기에 김생원은 호라비가 아닌가? 아무리 시아버지라 해도 늦은 밤 혼자 있는 며느리 방에 함부로 들어가면 쓰나? 괜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괜한 소리긴 본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장이 은근히 소문을 내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보질 않았으면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김생원의 이야기로 안주를 삼았습니다. 김참판댁 김생원이 며느리와 산다는 등 환곡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러 간 이장과 풍언이 욕만 잔뜩 듣고 쫓겨왔다는 등 모르는 사람이 김생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김생원은 아주 못된 사람처럼 들렸지요. 이 여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 이 여사가 주모에게 김생원에 대해 넌지시 물었지요. 말도 마세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마을 사람들이 쫄쫄 굶어도 쌀 한 톨 보태주지 않는 구두쇠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며느리랑 산다는 소문이 아주 자자합니다. 주모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사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김생원에 대한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이 여사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넌 내일 아침 눈 뜨는 대로 김참반 댁이 어디인지 알아보너라. 이 여사는 김생원을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인이 말하였지요. 날이 김참판 댁은 여기서 얼마 안 됩니다. 알겠다. 넌 김참판 댁에 대한 소문과 마을 돌아가는 일을 낱낱이 염탐해 보거라. 하인을 내보낸 뒤 이 여사는 하루 종일 방에 있다가 저녁 나절이 거의 다 되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참판 댁으로 가려는 것이었지요. 김참판 댁은 주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집이 워낙 커서 한눈에 찾을 수가 있었지요. 주인장 계십니까? 길 가던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이 여사는 나그네인 척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이곳은 날이 어두우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 여사는 머슴의 안내를 받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저녁상이 들어오고 웬 영감이 뒤따라 들어오게 되었지요. 자, 같이 드십시다. 난 이 집 주인입니다. 차는 없지만 많이 드시구려. 집주인 김생원은 생각과는 달리 정중하게 이 여사를 맞았습니다. 이 여사가 김생원에게 물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곳분 같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김생원이 이 여사를 보고 말하였지요. 손님도 이곳 사람이 아닌 것 같구려. 예, 저는 한양에서 오는 길입니다. 난 경주에서 왔소이다. 김생원은 이곳으로 온 지 10여 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사는 자식의 죽음과 며느리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좀 더 참기로 하였지요. 이곳 토박이들이 잘 대해주는가요? 김생원은 얼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생원은 내키지 않는 듯 입을 열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진 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자들 등살에 이곳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니까요. 이곳은 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다가 작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었지요. 어쩔 수 없어 사는 형편입니다.
이 여사가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을 잃으셨다니 몹시 슬프시겠습니다. 말로 어찌 다 하겠습니까? 김생원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여사는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려 하였으나 김생원은 더 이상 말이 없었지요. 김생원은 소문과는 달리 아주 착해 보였습니다. 이 여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지요. 밤이 깊어서야 김생원이 펴준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이 막 들렸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이 여사는 얼른 자리에 일어나 바깥 동정을 살폈습니다. 김생원이었지요. 이 여사는 김생원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습니다. 김생원은 서슴없이 며느리가 있는 별당으로 갔습니다. 정말이었어? 이 여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김생원이 별당 앞에서 헛기침을 하자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술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별당에 있는 골방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이 여사는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지요. 며느리는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지요. 김생원은 며느리가 따라준 술을 받아 한숨에 쭉 들이켰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그만 들어가 자거라. 김생원은 며느리에게 어서 자라고 했습니다. 저 아버님 고향으로 가시지요. 고향에 가시면 덜 외로우실 게 아닙니까? 저도 그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네 서방과 내 아들을 남겨두고 어찌 이곳을 뜰 수 있단 말인가? 아버님, 며느리는 김세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듯 하다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늦었으니 어서 자거라. 골방에서 나온 김생원은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보고 안채로 갔습니다. 저렇게 밤마다 며느리의 신변을 생각하여 별당에 들르니 며느리와 산다는 소문이 나돌만도 하구나. 이 여사는 방으로 돌아와 이내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점심때쯤 이 여사는 김찬판 댁을 나섰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이 여사는 다시 김찬판 댁으로 갔지요. 아무래도 어제 일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김생원이 이상한 얼굴로 물었지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고개를 넘다가 호랑이를 만났지 뭡니까? 그래서 더 가지 못하고 되돌아왔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긴 호랑이 때문에 여간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루 더 묵어가도 될까요? 좋지요. 아주 잘 되었습니다. 내일이 읍내 장날이니 사람들과 같이 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저녁을 먹고 김생원과 이 여사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 저 이야기 했습니다. 잠시 후 김생원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지요. 이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고약한 줄 알아? 이 마을 토반들 속에는 능구렁이가 가득 있다고. 김생원이 술에 취하자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며 마을 토박이들의 횡포를 낱낱이 털어놓게 되었지요. 그러고는 이내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사는 김생원이 벗어놓은 옷을 입고 김생원이 한 그대로 별당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어험하고 헛기침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가 술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함께 골방으로 들어갔지요. 며느리가 등잔불을 켜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불을 켜지 말거라. 오늘은 늦으셨네요. 며느리는
술 주전자를 들어 술잔에 술을 가득 따랐지요. 너무 늦었는데 아버님 그만 가 주무십시오. 이 여사는 며느리가 어쩌나 보려고 며느리 곁으로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옆으로 피해 앉았지요. 이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 무슨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서 아버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데요. 며느리는 울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여사는 속으로 뉘우치며 살며시가 며느리를 엿보았지요. 며느리는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정말 훌륭한 시아버지와 며느리로구나. 이 여사는 그 길로 하인이 있는 주막으로 갔습니다. 하인은 마을 사람들이 이 여사에게 며느리와 사는 김생원을 처벌해달라고 진정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일이로구나. 누가 주동이 되어 진정을 했는지 알아보았느냐? 이장과 풍원이라 하옵니다. 역시. 다음날 아침 이 여사는 급히 동원으로 갔습니다. 이 여사가 동원으로 들어서자 부사는 벌써 어사인지를 알고 반갑게 맞아들였지요. 이 여사는 공사를 살피고 부사와 이런저런 문서들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사가 문서를 들고 파르르 떨었지요. 이것 좀 보십시오. 부사는 풍원 이름으로 된 진정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래옵니다. 김참판댁 김생원이 며느리를 데리고 살며 마을을 어지럽히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부사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김생원 놈을 잡아들이거라. 그때 옆에 있던 이 여사가 부사의 명령을 고쳐 명령하였지요. 아니다. 김생원이 아닌 이장과 풍원을 잡아들이거라. 이 여사의 말에 부사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사령들은 풍원을 잡아들였지요. 이 여사가 풍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김생원이 며느리와 사는 것을 네 눈으로 본 일이 있느냐? 직접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을 비롯한 고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중대한 일을 함부로 고발하였단 말인가? 만일 거짓이라면 각오해야 할 것이야. 보지는 못했어도 모두들 알고 있는 일이옵니다. 그렇다면 이장이 곧 올 터이니 그가 오면 알아보도록 하지. 조금 뒤에 이장이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장의 얼굴이 이 여사 눈에 익어 보였지요. 주막에서 김생원에 대해 떠들던 바로 그자였습니다. 이 여사는 이장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너는 이 마을의 어른으로서 어째 보지도 못한 일을 정말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냐? 선동하다니요. 김생원 며느리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다 합니다. 며느리에게 태기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을에는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장의 터무니없는 말에 이 여사는 엄중하게 신문했습니다. 만약 김참판 댁에 그런 일이 없다면 어찌할 작정이냐? 사실이 아니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너희들은 옥에 가둬두겠다. 잠시 뒤 김생원이 이 여사 앞에 불려왔습니다. 이 여사가 김생원에게 말하였지요. 김생원은 들으시오. 이곳에 왜 끌려왔는지 알고 있소? 나리, 소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 제가 덕이 부족한 탓이지요. 이 여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와 한 방을 쓴다는 게 사실이요?
김생원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곳에 자리를 잡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이곳 사람들에게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이 여사가 부드러운 말투로 다시 물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인색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마을 사람들이 어렵다는데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황국을 갚아준 것이 벌써 몇 해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황국들이 이곳 토박이들 욕심을 채우는 데 쓰였다는 걸 요즘에서야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절했습니다. 이 여사는 억울해하는 김생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말했습니다. 김생원,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김생원은 고개를 들어 이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어사도 게 없어. 이 억울한 누명을 꼭 밝혀주십시오. 김생원은 엉엉 큰 소리로 울며 말했습니다. 내 이틀 동안 지켜보았지만 김생원이 결백하다는 걸 잘 압니다. 이 옷이 김생원의 옷이지요. 내가 며느리 방에 다녀오느라 그런 것이오. 그러니 나쁘게 생각지 말고 며느님께도 상심 말라 이르시오. 그렇게라도 시험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오. 어쩐 일인지 나리께서 다녀간 뒤부터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먹지를 않아 은근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인의 누명을 벗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사또가 아니 계셨더라면 저는 지금쯤 곤장을 맞고 초죽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김생원은 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그토록 위하고 며느리 또한 시아버지를 그렇게 위하는데 하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김생원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여사는 이장과 풍언을 엄벌로 다스리라는 명을 내리고 이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망한 나라의 군대. 옛날 백제가 망한 660년 사비성 근처 마을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수신이라는 남자가 부흥군에 같이 참여하자는 말을 하고자 친구 집에 온 것이었지요. 부흥군이란 망한 백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랍니다. 지수신이 말했습니다. 부흥군에 들어가 당나라와 신라로부터 우리 백제를 다시 찾자. 친구가 손을 흔들며 말하였지요. 정신 차리라고. 백제는 망했어. 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660년 백제의 의자왕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에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신라 태종 무영랑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의자왕은 두 사람에게 술잔을 올렸지요. 왕이 술잔을 올린다는 것은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에게 완전히 항복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제의 신하와 백성들은 서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백제가 항복한 뒤 실질적으로 백제를 지배한 것은 신라가 아니라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는 의자왕과 많은 왕자들을 당나라로 끌고 갔지요. 그리고 백제의 주요 도시에 당나라 군대를 머물게 하고 백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의 사정은 아주 비참하였지요. 당나라 군대는 백성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아 자기 여자로 만들기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칼로 위협하기도 하였지요.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요.
지수씨는 당나라 군대의 만행에 분노했습니다. 그리하여 지수씨는 부흥군에 가담하기로 결심하였지요. 지수씨는 백제의 독립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를 다시 설득했습니다. 백제 땅에 있는 당나라와 신라 병사들은 우리 백제 백성들보다 훨씬 적다고. 싸울 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그들은 제 나라로 도망쳐버릴 거야. 지수신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백제 백성의 수는 380만 명 정도였고 사비 웅진 지역에 머물고 있는 당나라 병사는 40명 정도 되었지요. 신라 군대는 대부분 자기 나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친구가 지수신에게 말하였지요. 미안해. 난 가담하지 않을 것이야. 할 수 없군. 나는 오늘 밤 떠날 거야. 아내와 아이들에겐 이미 이야기하였다네. 가족들은 나를 이해해 주더군. 집으로 돌아온 지수씨는 보찜에 며칠간 먹을 식량을 넣었습니다. 칼도 꺼내었지요. 지수씨는 집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흥군이 되는 걸 허락해 주어서 고맙소. 나라를 다시 찾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아이들을 잘 부탁하오. 울먹이는 아내와 아이를 뒤로하고 지수씨는 어두운 길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수신이 백제 부흥군에 참여했을 무렵 백제 부흥군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부흥군 병사들의 무기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죽창, 나무 몽둥이, 별을 벨 때 사용하는 낫 같은 것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래도 부흥군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사기는 올라갔습니다. 부흥군 병사들은 백제의 지리에 익숙하였지요. 이 점을 이용하여 당나라 병사들의 기습 공격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 당나라 병사들이 지키는 성을 공격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 백제의 성으로 만들었지요. 지수씨는 임존성의 부흥군에 가담했습니다. 장수 출신인 지수씨는 전투 경험이 많았으며 부흥군 중에서 나이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용맹하게 싸웠고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지요. 얼마 가지 않아 지수씨는 임존성 부흥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임존성은 부흥군의 가장 중요한 진지가 되었지요. 부흥군의 힘이 커지자 당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000명 규모의 구원 부대를 백제에 보냈지요. 당나라 군대는 주류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부흥군은 주류성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당나라 군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수신이 지휘하는 부흥군도 사비성 북쪽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러나 하늘은 백제 운명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습니다. 며칠 후 지수신은 나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류성에서 부흥군 지도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 한 명을 반역자로 몰아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수신은 걱정이 되었지요. 그는 평소에 부흥군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내부 분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흥군 지도자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당나라의 반격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지수신이 걱정하던 분열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류성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 또다시 한 지도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부흥군 병사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말았지요. 병사들 중에는 주류성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지수신이 있던 임존성도 이 무렵 위기를 맞게 되었지요.
신라군이 임존성을 넘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수씨는 신라군의 몇 차례 공격을 간신히 막아낼 수 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병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앞날에 대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군의 힘이 약해지자 급히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구원 부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지요. 과거 백제와 사이가 좋았던 일본은 구원 부대를 보내주었습니다. 663년 당나라 신라 연합군과 백제 부흥군, 일본 연합군은 금강 하류에서 격돌하게 되었지요. 전투는 당나라 신라 연합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패배 소식은 백제 땅 곳곳에 전해지게 되었지요. 곳곳에서 성을 지키던 부흥군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신이 지휘하는 임존성은 항복하지 않은 상태였지요. 며칠 후 한 병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부흥군 지도자 흑치상지 장군이 배신하여 당나라 편이 되었습니다. 흑치상지 장군이? 지수씨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럴 리가 없다. 잘못 들은 게제. 아니옵니다. 흑치상지가 당나라 장수가 되어 부흥군을 공격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수씨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지도자는 지수신 뿐이었지요. 그날 밤 임존성 부흥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이 지수신과 머리를 맞대고 앞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장군이 말하였지요. 장군, 이제 부흥군에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다른 장군이 기다렸다는 듯 말하였지요. 물과 식량도 한 달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병사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수신이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려는 얘기가 항복하자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럼 나라 잃은 백성으로 평생을 살겠다는 것이냐? 너희들은 백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없는 것이야. 부흥군은 백제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마저 항복한다면 백성들은 절망하고 말 것이야. 싸우자. 항복하지 말고 싸워보자. 한 명의 병사가 남더라도 부흥군은 사라져서는 안 된다.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장군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백제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군들도 지수신의 말에 따라 마지막까지 백제를 지키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며칠 뒤 정찰을 나간 한 병사가 급한 보고를 하였지요. 장군, 신라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수신은 병사들을 모은 뒤 말하였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한 명의 병사가 10명의 적을 막아낸다는 각오로 싸우거라. 겁을 먹고 성을 빠져나가는 자는 내가 먼저 그의 목을 칠 것이다. 흔들림 없는 지수신의 태도에 병사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임존성에 있는 봉수산 아래에 도착한 신라군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를 성 근처에 올려보내어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지요. 지수신은 성에서 신라 병사에게 활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나라와 신라의 굽실거리는 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수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겁을 먹은 신라 병사는 얼른 말머리를 돌려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신라군은 공격을 시작하였지요. 무기 사정이 나쁜 부흥군은 화살 하나라도 아끼며 신라군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돌을 던지기도 하였지요. 첫 전투에서 성을 정복하지 못한 신라군은 공격을 포기하고 산 아래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첫 공격을 막아낸 지수신이 부하에게 물었지요. 식량과 물 사정이 어떠한가? 하루 한 끼를 먹어도 보름 정도 견딜 식량만 남았습니다. 물도 며칠 안 가 바닥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신라군을 몰아낸 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신라군은 다음 날 다시 공격을 퍼부었지요. 부흥군은 다시 한번 신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성이 산 꼭대기에 있어 신라군의 공격을 막는 데 큰 힘이 되었지요. 열흘 후 신라군은 임존성 정복을 포기하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지수씨는 그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이 아주 자랑스러웠지요. 그러나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많은 부흥군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식량은 며칠 먹을 것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더구나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수씨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간다 해도 이 겨울에 식량을 구하기는 어렵지. 사정을 잘 아는 적은 다시 공격해 올 것이야. 맞서 싸운다 하더라도 적의 칼과 창에 죽고 말 것이다. 고민으로 밤을 새운 지수씨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항복만은 절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수신의 이런 각오와 단결한 부흥군 덕분에 임존성은 당나라와 신라군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곳이었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남길 수가 있었지요. 삼국사기에 적혀있기로는 지수신이 성을 나와 고구려로 갔다고 했습니다. 지수신은 영웅으로서 부족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부흥군 지도자들이 권력 다툼으로 분열하고 또 자기 목숨만 살려고 나라를 배신할 때 지수신은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백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었지요. 절벽에서 들린 여인의 목소리. 조선 시절 어느 때에 어둑어둑해진 산 고갯마루를 막 넘어가는 선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묵을 곳을 찾아야겠다. 선비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선 박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달은 주변의 인가를 찾아보았지만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지요. 어느새 해가 떨어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얼마 후 박달의 눈에 띄엄띄엄 집들이 보였지요. 박달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구중한 집을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저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인데 날이 어두워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밤 묵어갈 수 있는지요? 그러자 방 안에서 한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잠시만 계십시오. 먼저 아버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가씨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한 방으로 안내해 주었지요. 들어가시지요. 박달은 방에 들어서자 묵을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갑자기 피곤해졌습니다. 박달은 짐을 풀자마자 잠이 들고 말았지요. 잠시 뒤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저녁상을 올리겠습니다. 박달은 얼른 방문을 열었습니다. 곧 아가씨가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섰지요. 차는 많이 없지만 시장하실 텐데 많이 드세요. 아가씨는 밥상을 앞으로 밀어놓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박달은 한동안 아가씨가 나간 방문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저리 고울까? 이런 산속에 있을 아가씨는 아닌 듯한데. 박달은 잠시 보았던 아가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지만 박달은 한양으로 떠날 수가 없었지요. 아가씨를 몇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달은 3일이나 그 집에서 묵게 되었지요. 그동안 박달과 아가씨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가씨의 이름은 금순이며 한양에서 벼슬을 하다 귀양 온 선비의 딸이었지요. 박달은 과거 날짜가 다가오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꼭 급제하여 낭자를 만나러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금수는 눈물을 훔치며 작별 인사를 하였습니다. 네, 도련님, 꼭 급제하여 돌아오셔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한양에 올라온 박달은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실망한 박달은 집에 가지도 못하고 한양에 머물면서 마음을 달래게 되었지요. 그 사이 박달은 금순이도 금순이와의 약속도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박달은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고 금순이의 집 근처의 그 고개를 다시 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상여 한 대가 앞서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상여였지요. 여보시오, 어느 집 상여인데 저리도 초라하오. 박달은 지나가던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금순이라는 낭자의 상여라오. 3년 전인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한 선비와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면 꼭 돌아오겠노라고 약속을 하고는 돌아오지 않았지 뭐요. 그러자 그만 금순이는 상사병에 걸려서 죽었다오. 아휴, 가엾기도 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달은 금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금순이를 잊고 있었다니. 나 때문에 죽은 것이야. 박달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요. 금순이를 죽게 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멀리서 금순이가 자신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도련님, 금순아. 박달은 반가운 마음에 금순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순간 몸이 하늘로 붕 뜨더니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지요. 그곳은 절벽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달도 외롭게 죽어간 금순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달 선비가 죽은 이 고개를 박달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마마를 퍼뜨리는 귀신. 옛날 김선비에게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두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김선비가 이를 보러 영남을 가는 길이었지요.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타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어린아이 수백여 명을 데리고 가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말에 탄 사람은 바로 그의 죽은 친구였지요. 김선비를 알아본 친구는 죽기 전처럼 김선비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선비는 놀란 마음이었지만 반가운 마음도 생겨 친구의 손을 덥석 잡고 물었지요. 자네가 죽은 지 몇 년인데
어떻게 다시 이승에 나타났나? 나는 죽은 뒤 마마 귀신이 되어 이승의 천연두를 퍼뜨리고 있네. 경기도에 모두 퍼뜨리고 이제 영남 지방에 퍼뜨리려고 가는 중일세. 이 아이들은 모두 경기도에서 마마를 앓다가 죽은 아이들이네. 자네는 살아있을 적 인자한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 나도 어쩔 수 없었다네. 모든 것이 운명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네. 아무리 그래도 자네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사람들이 자네에게 크게 고마워할 것이야. 자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 어떻게 명심하지 않을 수 있겠나? 그럼 잘 가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 보니 친구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선비가 고개를 넘어 이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마마가 크게 퍼져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을 재워주는 집이 없었지요. 김선비는 애걸복걸해서야 겨우 한 집에서 머물 수 있었는데 그 집 아이도 마마에 걸려 숨이 턱에 차 있었습니다. 주인 말을 들으니 마을 아이의 절반이 죽었다고 하였지요. 김선비는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럼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제상을 차려주십시오. 김선비는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었지요. 자네는 나와 약속한 일을 잊었나 보군. 벌써 마을 아이의 절반이 넘게 죽었는데 이것이 과연 자네의 인자한 성품과 맞는 것인가? 마음을 돌이키고 관대하게 사람들을 살려주고 나와의 약속 또한 지켜주길 바라네. 제문을 읽고 불사르고 나니 죽어가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기뻐하는 부모의 환대를 받으며 잠이 든 김선비는 꿈에서 친구를 만났지요. 이 마을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자네가 지성으로 빌었고 내 자네와 한 약속도 있으니 억지로 따르게 되었네. 고맙네. 나는 자네가 귀신이 되었다고 그 인자함을 잃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네. 정말 고맙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은 김선비가 꿈에서 깨고 나니 죽어가던 마을의 아이들이 모두 살아났습니다. 주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김선비가 지난밤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사해 하면서 오래오래 머물면서 자신들의 대접을 받고 가길 원하였지요. 거절하기 어려웠던 김선비는 어쩔 수 없이 며칠간은 머물렀지만 이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바보 온달의 죽음.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온달이라 불리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보기만 해도 우습게 생긴 추남이었지요. 그러나 마음만은 곧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온달은 집이 가난하여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았지요. 누더기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고 다녔지만 눈먼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는 효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바보 온달이라 부르며 업신 여겼지요. 그런데 온달은 조금도 언짢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바보인 척하고 지내는 것을 편안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이 나라 왕에게는 딸 한 명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공주는 어렸을 때부터 울보여서
유모를 괴롭혔습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칠 줄 몰라서 왕은 곧잘 이런 농담을 하였지요. 공주야, 그렇게 울기만 하면 이 다음에 좋은 신랑한테 시집가지 못한단다. 그럼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야 해. 이런 농담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공주가 울 때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낸다고 해서 귀에 못이 박힐 지경이었지요. 왕은 여러 날 동안 대궐을 비우고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공주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놀린 적도 있었습니다. 온달의 색시야. 오늘도 또 운 것이야. 이제 바보 온달의 색시란 말은 공주의 별명이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울보였던 공주도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왕은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을 골라서 공주를 시집 보내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혼인 이야기가 나오면 공주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내일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하찮은 사람도 입 밖에 낸 말을 바꾸지 않는데 임금의 자리에 계신 아버지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진 않을 테지요. 저는 다른 집에는 시집 가지 않겠습니다.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주셔요. 왕이 아무리 달래고 울렀지만 공주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왕은 화를 내었어요. 아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아이를 나는 딸이라 생각지 않는다. 이리하여 공주는 대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공주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서 바보 온달의 집을 찾아갔지요.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집에서 눈먼 노파가 혼자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온달님 댁인가요? 그렇소만 온달은 지금 산에 나무하러 가고 없어요. 어디서 온 누구시지요? 그러더니 노파는 공주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몸을 더듬었습니다. 공주의 비단 옷과 보드라운 손을 만져본 노파는 깜짝 놀랐지요. 뉘시오, 지체 높은 댁의 따님 같은데 우리 온달을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노파는 혹시 온달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잡으러 온 줄 알았지요. 우리 집은 아씨 같은 귀한 분이 찾아오실 곳이 못 됩니다. 온달의 어머니는 공주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온달의 집에서 쫓겨난 공주는 할 수 없이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산에 가면 온달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지게에 나무를 지고 오는 온달을 만났습니다. 아주 못생긴 얼굴을 보니 대번에 바보 온달임을 알 수 있었지요. 혹시 온달님 아니세요? 그렇소. 저에게 무슨 볼일이요? 깊은 산은 여자가 올 곳이 못 돼요. 온달은 이렇게 대답한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공주는 온달을 따라 오두막 집으로 갔지요. 온달의 어머니가 나와서 공주를 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제서야 공주는 자기가 찾아온 까닭을 밝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울보였던 얘기며 왕으로부터 이담에 크면 온달의 색시를 삼겠다고 들은 얘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지요. 공주가 온달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갈 곳 없는 제 몸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내 아들 온달은 신분이 낮은 데다 보다시피 사람도 변변치 못해요.
공주님의 배필이 될 만한 사내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공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공주는 마침내 바보 온달의 아내가 되었지요. 공주가 대궐에서 가지고 온 금팔찌를 팔아서 집도 새로 짓고 살림살이도 장만했습니다. 바보 온달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온달이 머슴을 거느리고 사는 귀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그동안 남편에게 무술을 배우도록 하는 한편 글 공부를 시켰지요. 몸이 건장한 온달은 무술을 익히는 것은 빨랐지만 글 공부는 느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주는 함께 배우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였지요. 어느 날 공주가 남편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장에 가서 말을 사오세요. 하지만 비루 먹은 여윈 말을 사오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온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루 먹은 말은 나라의 박목장에서 기르다가 내친 씨가 좋은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온달이 아내의 말대로 비루 먹은 말을 사오자 공주는 아침 저녁으로 콩여물을 먹여서 잘 키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은 늠름한 말이 되었지요.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낙낙 언덕에 모여서 사냥을 하고 그때 잡은 산 짐승으로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왕은 물론 여러 대신들과 병사들도 참석하여 사냥을 하였고 민간에 있는 무술이 뛰어난 자도 그 행사에 참여하여 솜씨를 겨룰 자격이 주어지지요. 서방님은 그 행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장원을 하셔서 아바마마의 눈에 드셔야 해요. 공주가 온달의 옷섭을 잡고 간절히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고 낭낭 언덕의 넓은 들에 군사들의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방금 신분도 알 수 없는 한 무사가 우람한 말을 타고 달려 활로 사나운 멧돼지를 쏘았기 때문이지요. 여러 무사들이 앞을 다투어 달렸지만 사냥감을 제일 많이 잡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이름 없는 젊은이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고? 왕도 멀리서 그 무사의 활약을 지켜보다가 옆에 있는 대신에게 물었습니다. 예, 성 밖에 사는 온달이라 하옵니다. 뭐? 바보 온달이라 불리던 그자 말인가? 그라옵니다. 온달은 곧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왕이 온달의 용맹스러운 활약을 칭찬하였지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온달을 부마라고 불렀습니다. 부마는 임금의 사위란 뜻이지요. 그때 마침 나라에선 전쟁이 일어나 고구려군이 이를 맞아 싸우게 되었습니다. 온달은 싸움에 자원하여 적병 수십 명을 칼로 베는 공을 세웠습니다. 모두 온달 부마의 뒤를 따르라. 싸움이 잘 풀리지 않던 차에 온달의 맹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군은 그 뒤를 따라 적군을 밀어붙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왕은 온달의 손을 잡고 칭찬하였습니다. 이때 세운 공으로 온달에게 대형이란 높은 벼슬이 주어졌지요. 왕의 총에는 날로 두터워졌고 위세도 높아졌습니다. 몇 해 후 온달이 왕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지요. 지금 신라는 아리수 이북에 있는 우리 땅을 침략하여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신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죽기를 맹세하고
싸워 그 땅을 되찾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옵니다. 왕이 그것을 허락하자 온달은 신라를 향해 출전했습니다. 집을 떠나기에 앞서 온달이 아내에게 말했지요. 우리 옛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온달 장군은 군사 일만을 거느리고 신라의 우명산성을 쳤습니다. 그곳은 높고 가파른 산 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지요. 이 싸움에서 고구려군은 적 8천여 명을 사로잡았고 맹렬한 공격 끝에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춥고 물자와 양식의 보급이 늦어져서 아차성으로 회군하였지요. 아차성 밑에서는 매일같이 공격하는 신라군과 지키는 고구려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라군이 쏜 화살을 맞은 온달 장군은 전사하고 말았지요. 온달 장군의 유해는 곧 장안성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려 하자 관이 땅에서 떨어지질 않았지요. 기별을 받은 공주가 달려와 관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장군이 하시던 일은 다 마치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공주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흐느껴 울자 비로소 관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사위를 잃은 왕의 슬픔도 한없이 기뻤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